K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좋다 이현숙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눈이 부셔도요,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가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 가을을 보고 감탄할 때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이렇게 멋지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 기획으로 이런 가을 남자가 좋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측근에서 모셨는데 누구를 모셨을까요? 그것도 무려 두 분이나. 누굴 것 같아요? 정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이 연설문을 책임지셨던 분이십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새 멤버로 교체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을 청와대에서 교체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 멋진 노하우를 가지신 분입니다. 궁금하세요? 네, 이분은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밥을 8년이나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배경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 행정실에서 3년을 근무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으로 5년을 스피치라이터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8년은 어쩌면 80년과 같은 그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의 아티스트가 되어서 왕이 혼자 누렸던 것을 이제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셔서 무려 75세를 내셨고요. 회장님의 글쓰기는 15세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북대 초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전국에 수많은 강의를 다니시고 기고를 하시는데, 너무 바쁘신 이분을 제가 이 시간 감히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과 함께 이 가을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멋진 남자 강원국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냐고 고생하셨죠. 분위기. 사람이요, 가장 감동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을동화 같은 이 분위기에서 작가님의 감동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아주 작지만 그 점이 커지면 나중에 별도 되고 그 빛나는 별이 되는데, 작가님의 글의 시작점은 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 어버이날이죠. 그 어머니날 글짓기를 했어요. 네. 글짓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여서 아무래도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절절했겠죠. 네. 그래서 그 글짓기를 했는데, 내 글을 그 어머니날 당일날 교장 선생님께서 애들 전체 조회 시간에, 네. 운동장 조회 시간에 그 읽으셨어요. 또 읽으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좀 글을 좀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짠한 얘기인데, 작가님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강의를 들었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좀 짠하더라고요. 작가님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흙수저였나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찍 철이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감도 일찍 드신 것 같은데 그 글에 대한 감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드신 거죠? 지금도 지금 철이 안 들어서 문제인데. 그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만 3번을 다녔으니까요.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거처가 여러 군데 좀 쪽저쪽 바뀌었는데 제 이모네 집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모부가 이 전북 이쪽 문단에서 유명한 시인이셨어요. 예.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모부의 서재가 제 그 방이었는데 그때 이제 심심해서 이것저것 이모부 책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우리나라 옛날 그 중단편 소설을 보게 됐는데요. 네. 아, 그때 중학교 시절인데 그렇게 야한 거를 처음 접했어요. 아,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접하려면 제가 유일하게 접했던 게 국어사전 뒤져보는 게 유일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제 소설책만 찾아서 봤는데 책꽂이에 있는 것들을 그때 잘 나가던 분들이 한수산, 뭐 박범신 묘하게도 그분들 소설이 다 야해요. 그리고 다 나중에 영화화돼서 뭐 우산 속의 새 여자, 뭐 풀잎처럼 눕다 이런 것들인데 그걸 뭐 소설을 뭐 보면서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마 이제 글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어느 대목에 이제 야한 게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이제 내가 좀 각인이 되지 않았나. 그게 우리가 이제 글을 전개할 때 뭐 기승전결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걸 전개할 때 아무래도 필요한 감각 같은 거거든요. 그래 그때 그런 게 좀 키워졌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인생이 짧고 굵은 경험을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주화운동으로 제적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일련의 아픔이 있었을 텐데 살면서 손해가 된 경험 아니면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되셨나요? 민주화 운동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5.18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저는 이제 광주 옆에 있는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마 고등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봉기를 했던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봉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무슨 그때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반 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일반 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관여가 됐고 제적당한 게 아니고요. 정학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그 당시 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730 교육개혁 조치라고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이제 학교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보통 요즘 같으면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을 뭐 고등학교 뭐 1학년부터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해 당장이었어요. 그해 이제 입시부터 적용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정학 뭐 하고 학교를 계속 안 나갔기 때문에 시험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내신 등급이 꼴등급이에요. 대학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휴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1년을 더 다녔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1년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대통령께서 점심을 오찬을 비서관들하고 하시다가 깜빵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대통령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다들 깜빵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다녀온 거예요. 저 혼자만 깜빵을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표정이 약간 의아하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나. 그분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윤태영 대변인께서 네. 저를 이제 변호해 주셨죠. 예. 아, 우리 강 비서관은 깜빵은 안 갔는데 고등학교 때 데모에서 90년에 데모를 해서 저기 네,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아, 그럼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하길 잘했구나. 역시 참여 정부감이다. 이렇게 해서 예. 그게 1년을 보상을 받는구나. 네. 이런 생각. 환경, 어렸을 때 그 환경을 보면 그 자존감이 낮을 것 같고 주눅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대통령의 그 비서관으로 이렇게 계시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동기나 뭐 멘토가 있었나요? 글쎄, 저는 어깨에 힘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고, 뭐, 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높지 않고,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결국은 연설비서관이란 자리는요, 어디 뭐 힘을 쓰고 뭐 이렇게 위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의 그 고스트라이터로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면 매번 노무현 대통령께 글을 써서 혼나고 5년 내내 혼나는 자리였고, 되게 대통령이 비서관급을 이렇게 혼낼 일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했지, 비서관을 상대로 뭐 이렇게 꾸중을 하고 그럴 일은 없는데, 유독 연설비서관은 네. 이제 본인이 직접 말해야 되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넘어가면 그걸 그냥 미진하고 이제 미흡한 내용을 가서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혼낼 수가 없죠. 그걸 고쳐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고치는 네. 과정이 계속 혼내는 거고.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멘토라고 하면 그 많은 분들을 만났죠. 대우증권 시절에는 이제 저희 직속 상관이 항상 그러셨어요. 칭찬을 항상 하셨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때 그 굉장히 내가 이렇게 내가 일의 주인으로서 좀 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 초창기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는 그 대우 회장 비서실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그 글을 잘 쓰고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을 만났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던 것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행운이죠. 네. 두 분이야말로 정말 그 보기 힘든 이 글의 대가들이신데, 그분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영광이었죠. 네. 근데 막상 청와대를 들어가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스피치라이터, 고스트라이터라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어떤 자리였나요? 청와대에서 한마디로 3D 업종이죠. 진짜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네.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하는 자리죠. 매일 골방에 앉아서 네네. 밤새도록 글 쓰고 네. 있는 거고, 글을 쓴 결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뭐 되게 이제 평가가 네. 사실은 좋을 수가 없죠. 예. 네, 좋을 수가 없고 지적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몸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자리고,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늘상 그냥 노무현 대통령 그 육성 테이프를 네네. 하루 종일 듣는 게 일이었어요. 예.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네네. 그런 과정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병도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 원래 제가 이제 좀 이 마음 근육이 좀 네네. 약한 스타일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 연설문 내용을 이렇게 구술을 해주시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몇 번 대통령께 이제 그렇게 중간에 대통령 말씀 듣다가 네네. 화장실을 다녀온 적도 예. 있고 그 특히 이제 그 2차 정상회담 하러 그 평양에 갈 때는 육로로 갔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님과 같은 한 대여를 이렇게 같이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차를 세우면 네. 대통령님도 서서 기다리셔야 되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아마 그 해외 토픽감이죠. 왜 평양에 갔다가 차가 섰는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긴장이 돼서 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며칠간 아예 밥을 안 먹고 네. 관장을 하고 네네네. 올라갔고 평양에 가서도 2박을 했는데 밥을 안 먹었죠. 돌아오는 길에 또 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금식을 하셨네. 금식을. 본의 아니게 예. 네. 지금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3년의 임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새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도 결론적으로 또 5년을 같이 또 일을 하셨잖아요. 그날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첫 인사 갔을 때 그분의 인상과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사실은 이제 그때 대통령님을 직접 이렇게 뵌 것은 거의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수위 시작하는 첫날인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앞에 정면에 있는 거울을 보고 계셨는데 저는 뒤에서 이제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니까 그 거울을 보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글로 보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은 네네. 이런 거였어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어떻게 내 글을 쓰겠다고 온 거야. 근데 사실은 전 정말 몰랐죠. 대통령님을. 그리고 네. 대통령 오래 모신 분들이 계시고 네네. 그분들은 대통령 생각이나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또 이게 연설 쓰고 이런 일을 이제 안 하시려고 그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죠. 2달간 네. 대통령께서 제 글을 참고조차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거의 2달간은 집에를 못 가다시피 하고 매일 되게 그 당선자 시절, 요즘 당선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보통 일정이 한 2-3개 있고 네네네. 가장 그 주목받는 시기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그때가 가장 이제 국민들이 그쵸. 주목하는 시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당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이제 주목한 때인데, 네네. 그걸 이제 매일 저는 써서 일단 들어야죠. 제 네네네. 역할이 그거니까. 네네. 근데 말씀 실제로 하신 거 보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참고조차 이제 안 하셨고 그렇게 해서 2달을 해서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죠. 네네.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죄송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3년씩이나 모셨는데 네네네. 여기 와서 사실은 제가 잘해야 김대중 대통령 모신 사람으로서 그런데 근데 이제 또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취임식 당일날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취임 오찬사, 취임 만찬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죠. 네네. 제 임무니까. 근데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그걸 찾으셨어요. 아. 준비된 연설문이 있냐.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 오래 모셨던 분들은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그 준비된 원고를 절대 읽지 않으신다. 네네.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읽으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었고 그거를 읽으시고 나서 그 처음으로 청와대 그 비서실을 한 바퀴 도는 자리에서 저희 네, 네. 그 방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셨어요. 예. 그 인수위에 파견 나와 있던 그 친구 하나 어디 있냐고. 예, 예, 예. 그래서 저 구석에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그런 걸 고맙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으신데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쭉 도열하게 따라왔던 수행하는 뭐 장관들, 비서실장 이런 예, 분들이 예, 예. 도대체 제가 뭘 했길래 대통령님이 고맙다고 아, 궁금했겠죠. 근데 예. 어쨌든 그날 이후로 그냥 눌러 앉아서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셨잖아요. 글의 수준도 높고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늘 글 쓰면 이제 깨지고, 근데 그때 그래도 버티셨고, 거기서 이제 내공을 키웠던 것 같은데, 그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원래 글이라는 예, 예, 예. 게 진짜 그 매서운 매거든요. 그걸 네. 글매라고들 하는데 그, 네, 네, 그 이제 그 맵집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저의 유일한 독자가 이제 대통령인데 제 글은 네, 네. 그잖아요. 대통령님이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글이니까 유일한 독자신데 그 독자가 또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상대하기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매번 그 이제 부중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도 가겠지. 아, 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더 심하게 좀 혼내시면 정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생각했고 예. 엄청 혼내신 적도 한 3번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만두라고. 아, 그럴 때는 언젠간 이분과도 헤어지겠지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결국 정말 헤어졌고요. 네, 네, 네. 사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제 생각이 바뀐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을 보고 나서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 한일 관계에 관한 대통령 그 국민께 드리는 글을 직접 이렇게 초안 전혀 없이 직접 예. 일필휘지를 하셨는데 네, 네. 시작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글을 잘 쓰시는구나. 예. 아니 이 정도 쓰시니까 그동안 제 글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을까. 그러니까 그 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지 그 대통령의 시간을 좀 절약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친구를 그 수적으로 두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께 글을 쓰기를 배운 거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혼난 게 아니고 네네. 글쓰기를 배웠어요. 대통령님한테.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나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네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많이 혼내시면 오늘 또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예, 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책을 2권을 쓰셨어요. 책을 2권을 쓰셨는데 대통령의 글쓰기는 75세. 그리고 회장님의 글쓰기는 15세를 찍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저도 의외예요. 네. 저는 대통령 글쓰기를 이제 먼저 썼는데 네. 이 책은 한 2,000부 정도 팔리면 출판사한테 미안하지는 않겠다. 예. 그런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2014년에 제가 썼는데 그 해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책이
전혀 생각지 않게 많이 팔렸는데 이렇게 많이 팔린 뭐 비결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두 대통령님 덕분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네.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이유를 대자면 그냥 그 절절한 제 경험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네, 네. 8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또 제 안 되는 역량을 가지고 네, 버틸려니 네. 힘들었겠어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그대로 적은 게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고 네, 네. 회장님의 글쓰기는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회장을 모시면서 또 경험했던 거. 네, 근데 사실은 두 책 다 제 얘기가 아니고 두 책 다 이제 대통령과 회장의 얘기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네. 글을 쓰고 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를 글로 쓴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책을 쓰시고 이제 글쓰기 강의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한 좋은 독서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독서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네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꼭 책을 읽고 나면 네. 그 책에서 얻어진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반추해봐라. 네. 그거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목차를 한번 보고 이 목차를 보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네네. 나는 그동안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사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책을 읽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저는 제 아들한테 이제 권하는 것은 고전을 예. 한 10권만 한번 정독을 해봐라. 예. 아마 고전은 정말 읽으면 고전하는 게 고전이라고 해서 그러게요. 고전인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고전을 10권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과연 1% 될까 싶어요.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 고전을 한 10권 정도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전작주의 독서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문열, 황석영 뭐 이런 사람의 모든 책을 다 읽는 거죠. 아, 예.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문열 씨 책을 전체를 뭐 다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전작주의적인 독서법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의 세계가 열려요. 네네네. 그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예. 하나의 우주가 자기 안에 네. 만들어지는 느낌을 갖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독서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8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있었던 복인가요? 운인가요?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그럼 뭐 100% 운이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버티는 것은 이제 제 몫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를 가게 됐던 것은 운이었던 것 같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저에게 자네가 운 좋게 이제 전 청와대를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8년씩이나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 뭐 경험하기 싫어서 아니야.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싶을 텐데 네네. 자네가 운 그렇죠. 좋게 그걸 했으면 네.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라. 네. 공유하지 않으면 자네는 특권을 누린 거다. 네네네.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은 책을 쓰거나 네네.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하라는 말씀을 그 재임 그 3년차 때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왕이 노리던 걸 국민 오프닝에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인데 네네. 왕 혼자 누리던 것을 다수가 국민 네네. 전체가 누리면 그게 역사가 진보한 거다. 네네네. 그런 쪽으로 우리 역사가 가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공유하는 노력들을 네. 해야 된다. 이제 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어명을 받들은 게 대통령의 글쓰기를 하신 어명은 거잖아요. 아니고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제 많은 어록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다가도 튀어나와서 당신의 어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작가님의 어록은 뭘까요? 제 어록은 뭐 없고요. 근데 사실 누구에게나 자기 어록이 있다고 그러면 그는 어디선가 본 거의 재현이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해야 될 모든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했어요. 아.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를 니체가 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세상에 새로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나만의 고유의 내 어록은 사실 없는 건데 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이런 거죠. 아직 나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아, 네네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언젠가 더 좋은 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더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게 되고요. 네네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죽는 순간까지 계속 내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야, 아직 내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더 큰 힘이 이제 곧 이제 발휘될 텐데 그 힘의 원천은 혹시 어디 있나요? 저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끈기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이 네. 이렇게 그나마 어떤 일을 하고 과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끈기, 성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작가님의 인생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었고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같이 동일하게 이런 생각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이어지는 전환점과 성장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한다고요,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노력하신 분은 노력을 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어느 분은요, 누군가는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분이 또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작은 배려와 생각은 분명히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이 좋다와 함께 성장하는 이 방송이 되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선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리라 보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진행의 유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의 상영 시간은 공간방송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방송됩니다. 또한 모든 SNS를 통한 동영상은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어 미국에 계신 분에게도 피드백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의 후원기업은 주식회사 인터바스, 한국서비스교육원, 전주현대해상, 안심경영 컨설팅, 인천 일신동 카페 내 할머니입니다.